요즘은 주로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게 건강검진이나 단순한 두통으로 MRI를 찍었는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뇌동맥류가 의심된다고 제 외래를 오시면 먼저 그게 진짜 뇌동맥류가 맞는지 아니면 뇌동맥류를 비슷한데 뇌동맥류가 가짜 뇌동맥류인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가짜 뇌동맥류 경우에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되고요. 이게 진짜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과연 시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추적 관찰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기 교수입니다. 오늘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 신경중재라고 하는 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지만 필수 의료 중에 하나이고 요즘 젊은 의사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거기다가 요즘 지역 의료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의학과 의사가 신경중재 분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분을 오늘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신경중재 분야에 대한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신경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기 역량을 나타내면 얼마나 또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상훈 교수님 모셔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2005년부터 신경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신경중재 클리닉 교수 신상훈입니다. 오늘 이덕희 교수님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 출연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신경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많은 분들이 신경중재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잘 모르고 또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진료를 받고 좋은 정보를 받으면 좀 더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분들, 특히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저의 어떤 진료 분야를 소개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비파열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의 신경중재 클리닉은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2005년부터 뇌혈관의 어떤 다양한 질환, 비파열 뇌동맥류의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 시술, 그리고 뇌졸중에서 혈관 개통술, 그리고 뇌혈관 기형의 비수술적 치료 등 한마디로 모든 뇌혈관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는 외래는 주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저는 시술을 담당했었는데 예. 약 1년 전부터 제가 외래를 개설하였고 최근에는 각 교수님들의 외래를 통해서 오는 환자들은 해당 교수들이 직접 시술을 하라는 것으로 병원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에는 제가 시술을 해드렸는데도 외래를 열지 않았으니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만난 다른 교수님이 시술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외래를 개설하여 직접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시민들 또 나아가서 경주나 포항 등의 울산 근교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진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파열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아서 대부분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로 오시면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료를 해드렸을 때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뭘까요?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진단부터 함께 하기 때문에 특정 뇌혈관 질환이 그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술인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인 경우에도 모두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뇌동맥류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평생 동안 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네. 음, 그래서
CT 혈관 조영술 그리고 MRI 뇌혈관 조영술 또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약물 치료나 추적 관찰만 해도 될 것인지를 세심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영상화학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영상에 대한 진단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 영상의 변화를 굉장히 빨리 발견하고 또 모양의 변화를 빨리 감지해서 언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시술의 타이밍 결정도 또 잘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중재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영상의학적 테크닉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태동을 이 분야에서 했고 그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도 잘 보고 시술도 잘한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저희 관점에서만 말씀을 했나요? 네, 실제로 한 2000년 전에 이미 1995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영상의학과 선배님들이 시술을 해오고 있었는데 홍보라든가 좀 미진하여서 대부분 일반 분들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그냥 판독하는 의사다라고만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어떤 많은 경험들이 축적됐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상의학과 의사 특히 신경중재 클리닉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영상적인 관점과 또 시술적인 관점을 잘 접목해서 환자들한테 최적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엄청난 의욕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진료 패턴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뇌동맥류, 네. 그다음에 뇌혈관 협착증, 네. 그다음에 이제 동정맥 기형을 포함한 뇌혈관의 복잡한 혈관 질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재계통 치료를 해드리는 거 이렇게 네.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비파일 뇌동맥류 환자분이 선생님 외래로 오시게 되면 어떤 진료의 경로를 밟으시게 될까요? 요즘은 주로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게 건강검진이나 단순한 두통으로 MRI를 찍었는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뇌동맥류가 의심된다고 제 외래로 오시면 먼저 그게 진짜 뇌동맥류가 맞는지 아니면 뇌동맥류를 비슷한데 뇌동맥류가 가짜 뇌동맥류인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가짜 뇌동맥류 경우에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되고요. 이게 진짜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과연 시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추적 관찰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오시는 환자분들의 동맥류의 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하셔가지고 코일을 할 건지 웨이브를 할 건지 혈류 전환술을 할 건지 이제 결정하는데 물론 그런 3개가 다 이제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수술을 하시는 신경외과 선생님들하고도 협업이 잘 되고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뇌동맥류인 경우에 혈관 시술보다는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반 환자분들은 개두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머리를 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진료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꼭 개도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사진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꼭 개도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신경외과 교수님들께 연결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질환이 있잖아요. 뇌동맥 협착증. 그거는 이제 경동맥이라든지 목에 있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이제 동맥경 화성이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두개강 내 머리 안에 있는 뇌혈관이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뇌동맥 협착증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떤 진료를 해드리게 됩니까? 뇌혈관 협착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협착으로 인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약물 치료나 중재 시술을 해야 되겠지만 증상이 없으면 약물 치료나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경동맥 협착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있다면 외과에서 혈관 내막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다면은 약물 치료나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
진료도 하고 계시죠? 네,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에 혈관 개통술을 하기 위해서 밤 새벽 1시 또는 2시에도 가끔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뇌출혈이 생기는 환자에서도 혈관을 막아서 더 이상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진짜 환자가 잘 나아가고 특히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딱 뚫어주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뭐 힘든 새벽 1시, 2시에 와서 힘들지만 제가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과 같이 해서 신상훈 교수님이 울산대학교 병원의 신경중재 클리닉에서 외래 진료 그리고 응급진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진료 얘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연구입니다. 연구 그러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제 실험실에서 뭘 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 임상 교수들은 임상 연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 교수님도 다양한 임상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뇌동맥류도 그렇지만 급성허혈성 뇌졸중, 재계통 치료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최근에 또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던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한 연구는 이런 뇌혈관에 있을 때 이 혈전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이렇게 일반 카세터로 근위부에 위치시키고 난 후에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고 이 풍선 카세터로 혈류를 완전히 막은 후에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과연 이 풍선 카세터가 하는 게 모든 환자한테 다 좋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풍선 카세터로 막고 혈전을 제거하는 것이 혈전이 날아가지도 않고 더 좋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풍선 카테터를 썼을 때 그 혈류를 차단을 할 수 있잖아요. 시술 네.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혈전,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저 혈전이 시술 중에 더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술을 해보니까 이렇게 풍선 카세터를 한 경우에는 모든 환자한테 다 좋은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막힌 부위가 풍선 카세터와의 거리가 짧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먼 경우에는 풍선 카세터를 하더라도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이 생각을 한번 연구로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결과는 풍선 카세터를 쓴 경우가 오히려 개통 시간이 풍선 카세터를 쓰지 않는 경우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에 혈전을 제거하는 1회 성공률도 풍선 카세터에서 효과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새로운 시술이 나왔을 때 전문가의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제가 연구를 막 시작한 이후에는 또 풍선 카세터가 모든 환자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선 카세터가 모든 환자한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점점 정설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모두 그 열광해서 그게 다 그걸 사용하는데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연구 결과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풍선 카테터를 아주 선별적으로 써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요. 몇 년 전 연구 결과들을 보면 풍선 카테터를 쓴 군이 유의하게 좋았다라고 계속 발표가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그 부분도 조금 선택적으로 가야 더 좋다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쉐어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걸 깨알같이 또 준비해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 신경중재 시술을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외래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병원 방침에 따라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울산이나 그 인근에 있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외래 진료를 시작하시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산 지역 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 되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